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관계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이전에 그 6주 동안 공부했던 내용은 국제 정치의 역사 그리고 국제 정치 이론에 관한 것입니다. 근대 국제 질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냉전의 국제 질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리고 현대 세계 질서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치 이론 분야로 넘어와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에 관한 부분, 그리고 그것이 냉전 시대의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로 어떻게 발전되어 갔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현대 세계 질서에서 그 냉전의 종식 이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설명력을 제시해 주었던 구성주의와 민주평화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국제 관계에서 다양한 이슈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그 안보에 관한 국제 관계, 그리고 국제 정치 경제 질서에 관한 것, 그리고 문화 질서에 관한 것, 뭐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국제 안보의 이해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International Security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대체로 이 국제 안보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대 국제 질서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주로 그 국가 생존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주권 국가들이 독립을 하면서 이 국가들이 만들어낸 근대 국제 체제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것은 그 국가들끼리의 그런 만성적인 전쟁 상태의 모습을 이야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제관계에서 안보 문제, 시큐리티 문제가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많이 논의해왔던 부분인데 이것을 조금 더 안보적인 관점에서 좀 더 세밀하게 논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3차 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부분에는 이제 안보와 전쟁에 관한 부분입니다. 국제관계 자체가 기본적으로 전쟁과 평화에 관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이 안보 자체 개념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을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과거의 그 국가 생존에 관한 부분부터 그 안보 개념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안보 질서가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실제 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시간으로 안보와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국제관계는 그 전쟁과 평화에 관한 주된 어떤 논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제관계라고 하는 학문이 시작된 것 자체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그 전 세계적인 전쟁이 발발했는가? 왜 발발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막을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그 국제관계사 혹은 외교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 1차 세계대전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전쟁이지 않았느냐, 혹은 조금 더 조율을 잘 했으면 전쟁을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뭐 여하튼 전쟁은 발발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전쟁 이후에 왜 전쟁이 발발했는지를 분석을 하고,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국제관계가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고 국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국제관계가 발전하게 시작한 것입니다. 국제관계에 대한 개념들은 이미 이전부터 있었죠. 우리가 근대 국제질서나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을 공부를 할 때 이미 이전부터 저 멀리는 그 고대 그리스 시대의 아테네와 그 스파르타의 그런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다루면서도 이것이 권력 관계의 모습이나 아니면 그 세력 균형의 그런 모습, 세력 변화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관계의 어떤 그 초기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학문적인 관점에서 국제관계학, 국제정치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발전을 한 것은 1차 대전 이후였고, 물론 그것 역시 전쟁과 평화에 관한 논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보 문제, 인터내셔널 시큐리티를 국제정치, 국제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것이죠. 왜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근대 국제 질서의 모습이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국가의 안보는 국가의 삶과 죽음의 문제죠. 따라서 국제 안보, 인터내셔널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은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이런 어떻게 국가들이 생존을 하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잘못하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서 이 국가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과거에 전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사라졌다가 다시 또 생겨나기도 하고 독립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국제 안보의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주의를 공부할 때 맨 처음 논의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홉스의 그런 사상이 있었죠. 무정부 상태를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든가 인간 상태의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전쟁 상태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홉스가 리바이어들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생존에 관한 부분이죠. 어느 누구도 나 자신의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조의 논리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했었죠. 그런 것이 국가들 간의 관계, 국제 관계에서도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근대 국제 질서를 안보 문제로 주로 논의를 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전쟁이 굉장히 만연했던 그런 시기였고 또 전쟁과 평화에 관한 것이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고민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현대 세계 질서에서도 그렇지만 안보 문제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우리나라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군대를 키우고 국방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세계 질서에서 보면 사실은 전쟁이 과거만큼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20, 30년 동안 발생한 전쟁들을 살펴보면 거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걸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그리고 유럽에서의 어떤 민족 분쟁으로 생겼던 코소보 전쟁,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전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죠.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일어나고 그것이 외교적으로 해결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국제관계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전쟁과 평화에 관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다른 부분, 경제 부분이나 환경 부분이나 문화 질서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맨 첫 시간에 안보에 대해서 논의를 살펴보지만 이후에는 무역이나 금융관계의 국제관계나 혹은 문화의 국제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라고 하는 측면은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분명히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안보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영어로는 security죠. 안보와 안전이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국제관계에서 논의하는 안보는 한 국가가 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고 자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홉스의 리바이어들에서 나왔던 그런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자신의 개인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의 안보로 확대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안보를 생각을 해보면 나를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나의 생명과 나의 재산과 나의 자유를 속박당하고 싶지 않고 빼앗기고 싶지 않고 죽고 싶지 않으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국가 역시 그런 생존의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국가 생존의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또한 국가의 어떤 부에 관련된 부분, 국가의 재산을 뺏기지 않고 영토를 뺏기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또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강제당하거나 억압을 당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국가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상당히 안보가 취약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침략을 받지 않고 자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안보의 기본적인 정의인데 많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안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아놀드 울프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는 안보를 획득된 가치에 대한 위협의 개연성이 낮은 상태로 정의를 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일반화시켜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단순히 생명이나 재산이나 무슨 자유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걸 다 묶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획득된 가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획득된 가치죠. 그런 가치에 대해서 이것이 위협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위협의 정도가 높으면 안보가 상당히 취약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반면에 그 위협의 정도가 낮으면, 그런 위협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낮은 상태는 안보가 확보되었다, 굉장히 안전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데이비드 볼드윈이라고 하는 학자가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는 획득된 가치에 대한 손상의 개연성이 낮은 상태다. 자, 자연재해와 같은 비인위적 요인도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아놀드 울퍼스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관계 상황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자연재해와 같은 비인위적인 요소도 포함해서 보면, 즉 다른 국가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비국가적인 행위자로서의 위협이나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안보 개념의 확대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 인간 안보, 휴먼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을 합니다. 우리가 기존의 안보를 근대 국제 질서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의 생존의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했다면, 이제 국가의 안보를 논의를 할 때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근대 국제 질서의 생존의 문제 플러스 국가가 더 부유해지느냐, 혹은 경제적으로 취약해질 가능성이 많은가, 혹은 국가의 환경이 더 깨끗해질 것이냐, 아니면 더 오염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도 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국가가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가지고 건전하고 안전한 삶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라고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개인의 안보를 국가로 확장시켜서 안보 개념 자체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먼 시큐리티는 국가라고 하는 단위체뿐만 아니라 국가에 살고 있는 인간, 국민들의 삶 자체도 중요한 것이죠.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진이 발생해서 국민이 불안하다면 그것 자체가 국가 안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해일이 발생하고 쓰나미가 발생을 해서 국민의 재산이 많은 손실을 입고, 또한 국내 질서가 혼란스럽게 된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국가 안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비전통적 안보라고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Non-traditional security라고 해서 NTS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그것 자체가 이제 근대 질서에서 우리가 많이 논의하던 전통적인 안보, 국가의 생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더욱더 확대돼 나간 것이고, 그것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국가 안에서 국민으로서의 삶,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인들까지도 포함하는 인간 안보의 관점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보면 안보 개념이 굉장히 많이 확대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안보는 역시 전쟁과 평화에 관한 것이죠. War and Peace, 그죠? 전쟁의 원인을 살펴보면 국가의 생존을 위한 투쟁을 모든 국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가능성이 굉장히 상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현실주의나 자유주의를 포함해서 모든 이론들이 국가들 간의 관계를 고민을 할 때 보면, 국가는 늘 파워를 추구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뭐 가장 최대로 추구를 하는지, 아니면 그 현상 유지를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보호하려고 하든지, 뭐 이런 여하튼 파워를 추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그 위험 요소가 있게 되겠죠. 어떤 국가가 그 자신의 안전해지기 위해서 안보를 증진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상대방 국가, 나머지 국가에는 위협적인 것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위협적인 것으로 다가온다면, 그건 상당히 국가 간의 갈등 요소가 되고 결국에는 전쟁의 가능성을 많이 높이죠. 그 개념 자체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안보 딜레마, 시큐리티 딜레마라고 하는 거죠. 결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군비 증강을 하게 되죠. 군사력을 증강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노력은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으로부터의 대응을 가져올 수 있겠죠. 특히 그 공격적이고 팽창적인 의도를 가지고서 군비 증강을 하는 그런 어떤 국가나 지도자도 있을 겁니다. 뭐 가령 히틀러 같은 경우가 2차 대전 이전에 1930년대
독일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렇지만 군비증강을 하면서 그것이 공격적이고 팽창주의적인 것보다는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조금 더 방어적인 노력에서 시작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어적인 것이더라도 이런 군비증강에 관한 문제가 얽혀 있으면 이것이 안보 딜레마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많고 결국에는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들은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공부한 공격적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모습은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나겠죠. 비록 안보를 정신시키려고 했지만 내가 제일 강한 나라가 되어야지만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다른 국가에게는 그 위협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국제 질서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많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위기가 고조되어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언급한 그 펠로폰네소 전쟁사의 사례를 통해서 봐도 그렇죠. 아테네의 세력이 부상하니까 기존의 패권국이었던 스파르타가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스파르타가 견제를 하게 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기존의 고대 그리스에서 있었던 세력 균형의 모습이 와해된 것이었죠. 아테네의 그런 의도가 뭐 공격적이었든지 방어적이었든지 상관없이 물론 상당히 팽창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테네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노력을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여하튼 주변국이 보기에 특히 아테네와 경쟁을 해야 되는 국가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이것이 상당히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가들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가들의 세력이 어느 정도 균형을 찾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전쟁의 방지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론들과 생각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됐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현실주의의 세력균형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을 통해서 전쟁과 안보를 설명하는 현실주의론의 모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이 무정부 상태에서의 국가들의 권력 추구라고 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의 세력 균형을 통해서 일정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했다고 하면 자유주의 국제정치는 그 국제 질서의 기본적인 문제점과 한계점인 무정부 상태 자체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한 관점에서 이런 전쟁의 평화, 특히 근대 국제 질서의 전쟁과 평화는 주로 현실주의적인 논의에 의해서 많이 사고가 되었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물론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자유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이 그런 사상가들이 예전부터 많이 논의를 했던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의 원인 자체가 이 무정부 상태에서의 국가들의 권력 투쟁, 파워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쟁은 기본적으로 분류를 하면 물론 다양한 분류법이 있겠지만 제한전과 총력전의 관점에서 그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단어 그대로 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한전은 전쟁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완전한 것이 아니고 총력전의 반대가 되겠죠. 총력전은 국가가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전쟁을 한다는 것. 그러면 국가가 전쟁을 하는데 모든 힘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게 해서 전쟁이 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텐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전쟁은 제한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존의 문제를 통해서 어떤 국가와 그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단계까지도 가는 국가의 생존 문제를 가는 단계까지도 가는 그런 전쟁이 근대 질서에서 많이 있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일정한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한 것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전쟁은 대부분 특정한 전쟁의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 끝나는 제한전의 형태라는 거죠. 과거에 보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근세 시대에 보면 왕족끼리 전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것은 뭐 영토 싸움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뭐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종족 분쟁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정통성의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경우에 그 제한된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휴전을 하거나 혹은 정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끝까지 싸운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그렇게 전쟁에서 많이 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현대 전쟁에서도 보면 과거에 1990년대에 있었던 뭐 그 1차 이라크 전쟁이라고 하는 걸프 전쟁의 경우에는 미국이 그
그 이라크를 침공을 했죠.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이 침공을 했는데 쿠웨이트를 수복하는 데서 그냥 끝이 났죠.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이라크를 침공을 해 들어가지 않고 쿠웨이트를 수복하는 것이 다시 회복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의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즉 어떤 국가가 없어지는 경우 완전히 정복당해서 그 국가의 이름조차 이런 그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일정한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래서 어떤 국가가 자신을 자국을 따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영토를 조금 뺏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에서 자국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것이죠. 따라서 이 국민이 전체 다 참여해가지고 그 총력전을 펼치기보다는 소수의 전문적인 군대에 의한 전투가 굉장히 많았죠. 이런 모습이 제한전의 형태로서 많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총력전은 국가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19세기 초에 나폴레옹 전쟁이 있었죠.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19세기 초에 전쟁을 일으킨 것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프랑스 혁명 사상의 전파를 통해서 프랑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유럽 전체에 나폴레옹 제국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죠. 프랑스 제국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 나폴레옹이 대중을 징집해가지고 대규모의 전쟁을 수행을 했습니다. 과거의 이전 시대의 전쟁을 보면 그 소규모의 어떤 전투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그 집단에 의해서 전쟁을 수행을 하는 경우였고 일반 주민들은 뭐 그렇게 관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나폴레옹 전쟁 당시부터는 대중을 징집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국민 모두가 그 전쟁에 참여하고 관여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 자체가 대규모가 되겠죠. 군대 자체가 굉장히 그 큰 규모로 되니까 전쟁의 규모와 성격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국가 구성원 모두가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 국가의 어떤 그 파괴 그리고 생존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국가의 생존의 문제에 대한 국가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논의를 하는 것이죠. 전 국민이 동원되어서 상호간의 무조건적인 파괴와 항복을 추구하는 총력전의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경우에도 그런 제한적인 목표를 가지는 제한 전쟁의 이 모습이라든가 총력전을 가지는 총력전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집단 안보와 집단 방위의 관점들도 이렇게 많이 안보를 논의를 하다면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집단 안보 개념 우리가 1차 세계대전에 대한 논의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를 통해서 그 국제연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논의를 했었죠. 잠깐만 살펴보고 가면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어떤 형태의 침략 전쟁도 불법임을 합의를 하고 이를 어기는 구성원 즉 국제사회의 구성원에 침략을 하는 그런 침략자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해서 대응을 하고 처벌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이런 집단안보 개념이 기존의 국제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무정부 상태, 그런 한계라고 지적되는 무정부 상태를 극복하는 개념으로서 제시가 되었고 처음에 굉장히 호응을 받았지만 사실상 이후에 각국의 국가이익에 희생되면서 제대로 잘 운영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집단안보 개념이 국제연맹이 생겨나면서 활용되려고 했지만 1930년대가 되면 20년대는 달리 30년대 되면 이런 모습들이 다 무너지고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현대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죠. 국제연합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특정 지역에서 침략국이 생기면 그것을 공동으로 방어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집단 방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념은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집단 방위는 collective defense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제사회의 일부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안보 이해에 따라 동맹을 결성하고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침략에 공동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전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동맹을 맺어서 그 동맹을 회원국들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집단안보 개념도 일단 모든 세계를 다 포괄을 하지는 않지만 집단 방위의 경우는 적국을 상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토나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건데 냉전 시대에 서유럽을 국가들을 포함했던 나토는 소련을 주적으로 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소유럽과 미국을 주적으로 하고 있었죠. 그런 관점에서 이 집단적인 동맹의 대결 구도라고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쟁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여러 사람들이 논의를 많이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클라우제비츠입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또 다른 정치의 연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많이 이제 유명을 합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그러니까 19세기 이후에 전쟁론을 기술했는데 전쟁은 단순히 살상하거나 파괴를 하기 위한 무의미한 폭력의 사용이 아니라 폭력을 수단으로 하는 정치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무자비하게 아무 이유 없이 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전쟁 자체는 상대방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하는 절대 전쟁은 적다는 거죠. 총력전을 펼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절대적인 전쟁을 상대방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하는 것이 적고 사실은 또 제한전의 형태로 특정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의 제약 속에서 반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근대 국가의 승리 부위에 나타나는 국가 중심의 근대 전쟁이 이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총력전의 형태로 해서 상대방 국가의 생존 자체를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특정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클라우제비체가 이해하는 전쟁론입니다. 그 동양적인 관점에서 아시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손자의 그 손자병법 뭐 이런 거 잘 아시죠? 전쟁론을 보면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이 가장 훌륭한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하는데 전쟁 상태에 있지만 싸워서 이기는 전쟁은 국민이 희생되고 재산도 손해가 많이 나겠죠. 그렇지만 싸우지 않고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면 즉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전쟁을 하지 않고 또 상대방이 따르도록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대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됩니다. 실제 예전 중국의 그 어떤 사상가였지만 현대 정보전이나 기만전이나 심리전 등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실제 서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이렇게 손자의 어떤 전쟁론을 많이 연구를 하면서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 상대방에 대한 심리전이나 정보전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죠. 그 생존을 위해서 전쟁이 불가피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정치 자체가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을 벌이는 것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많이 이제 논의를 했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키워야 되겠죠. 힘을 키워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군비 경쟁을 낳고 안보 딜레마가 발생하고 전쟁의 위험이 상승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평화를 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부한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과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대응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세계 정치에서는 늘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쟁 상태는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전쟁 상태가 실제 전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어떤 변수들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당연히 전쟁이 폭력 행위를 수반해가지고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어떤 경우에는 방지되기도 하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전쟁이 위기가 고조돼서 전쟁으로 전개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아왔죠. 그런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전쟁이 억지되는지에 대한 논의들을 국제정치의 그런 국제안보론이 많이 고민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전쟁이 이제 그 개념들이 이제 많이 변했는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유럽의 근대 국제 질서에서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전쟁을 논의를 했던 것이고 전쟁을 수행을 했던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현실주의가 얘기하는 국가 중심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왕이나 지배 세력이 중심이었는데 이제 일반 시민이 주권의 궁극적 소유자가 되면 이건 근대 질서의 어떤 그 특징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성격도 변화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국민 전쟁의 성격이 되죠. 국민 개병제가 되면서 일부 지배 세력이나 왕조 간의 전쟁이 아니라 전체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왕조의 이익이나 개인의 이익에서 벌어지는 전쟁도 과거에 많았는데 최근에는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것을 달고 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의 모습을 보면 그런 국가 중심적인 전쟁의 모습이 더욱 구체화되고 더욱 격렬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물론 현대 질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약화되면서 전쟁이라는 게 조금 줄어든 경향이 물론 분명히 있습니다. 자, 1차식 내용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